지금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이 순간에도 자살을 심각하게 고려하고 계신 분이 있다는 의미고요. 고통 말고 그 과정의 삶에 대해서 더 이야기를 많이 하면은 어떤 죽음 앞에 우리가 뭘 해야 돼 이렇게 가면은 할 게 없어요. 그 나를 사랑했던 사람들에게 얼마나 많은 아픔과 세상이 소멸되었는가를 보여줘야 하는 생각이에요. 죽음 중에서도 받아들이기가 너무나 힘든 죽음이 자살이기 때문에 고통을 피하는 길이 아니라 더 큰 고통을 만나는 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 자살률 같은 경우도 순위를 매기잖아요. 뭔가 행복도를 측정할 수 있는, 수치화할 수 있는 게 있는지 만약 있다면 우리나라 순위는 어느 정도 되는지 알려주시겠어요? 매년 월드 해피니스 레포트라고 세계 행복 보고서가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최근에 안 그래도 2025년 세계 행복 보고서를 봤는데요. 우리나라가 150개 국가들 중에서 행복도가 58위로 나왔더라고요. 근데 그게 이제 대체로, 반드시는 아닌데 대체로 유럽 국가들이 좀 상위를 차지하고, 그다음에 북미하고 아시아가 한 중위권, 그다음에 아프리카가 하위권을 차지하는 거로 나왔고, 우리나라가 좀 아시아 국가들 중에서 좀 하위권을 또 차지하는 58위, 150개 국가들 중에서 58위기는 하지만 좀 하위권으로 그렇게 나타났습니다. 그러면 이 유럽 국가들은 행복도가 대체적으로 높은 이유가 뭘까요? 이제 핀란드가 사실 행복도 1위고요. 그다음에 뭐 아이슬란드, 네덜란드, 스웨덴, 덴마크 이런 나라들이 높은데요. 이런 나라들의 특징을 보면 개인주의 국가입니다. 개인주의가 굉장히 강한 국가들. 근데 그걸 다시 얘기해 보면 이제 자율성과 다양성을 존중하고, 그게 되게 자유로운 거죠. 존중하고, 그리고 그러면서도 공동체주의가 굉장히 강하게, 아까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스님께서 그게 굉장히 강한 나라인 거죠. 근데 반면에 우리나라가 아까 58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제 그 행복도를 측정하는 여러 가지 지표가 있는데, 우리나라가 그러니까 당신이 무언가 중요한 결정을 할 때 자유로움에, 당신이 느끼는 자유로움에 만족하십니까? 이게 100위를 넘는 정도로 굉장히 낮았고요. 제일 낮았고요. 그 다음에 당신이 도움이 필요할 때 도움을 구할 사람이 있습니까? 이게 80위의 순위였어요. 그러니까 이 두 개가 우리나라의 행복도를 끌어내린 되게 중요한 두 가지 요인이었는데, 그러니까 저는 이 결과가 우리나라의 높은 자살률을 설명하는 약간 맥을 같이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자유도가 낮다는 건 우리나라가 굉장히 획일적인 그런 기준에서 뭔가 삶이 이렇게 가야 된다라고 사회가 정해놓고, 그거에 가지 않으면 너는 실패자, 낙오자, 불행한 삶. 그리고 이걸 가기 위해서, 그래서 요 위를 성취하기 위해서 치열하게 경쟁하고, 그리고 남과 비교하고, 이런 것들이 우리 마음을 굉장히 힘들게 하는, 특히 청년들을 힘들게 하는 요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근데 아까 그 유럽 국가의 개인주의 문화가 행복도를 높인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우리나라는 아직도 사회적으로 그냥 인식하기를 개인주의다라고 하면 이기주의랑 연관지어서 생각하기 쉬운데, 어찌 보면 건강한 거리감이 그렇죠. 네, 행복 지수를 높이는데 큰 기여를 할 것 같습니다. 네. 왠지 우리 스님도 유럽 국가를 여행을 해보셨을 것 같은데, 스님께서 이렇게 여행을 하시면서 보셨을 때 왜 유럽 사람들은 행복한가 뭐 느끼신 게 있으신가요? 이게 행복감이라는 게 이제 뭐 굉장히 주관적이거든요. 주관적이다 보니까 내가 그냥 행복하다라고 말을 할 수 있으면 그게 행복한 거예요. 이제 그 할 수 있으면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말을 할 때 정말 저는 그 교수님 말씀에 적극 동감하는 게, 내가 행복해야 되는 이유를 기준으로 물어봐야 돼. 그러니까 저는 뭐 굳이 개인주의와 뭐 이기주의 뭐 여러 가지 이야기하셨지만, 그러니까 어차피 이거는 내가 생각해야 돼. 그럼 내가 생각하면 그만인데, 왜 우리는 내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그게 저는 난 이 정도면 행복한 거 아니야를 내가 말할 수 있고, 그 말을 당당하게 던지더라도 네가 그래 행복하냐 해도
그건 나는 행복해. 할 수 있으면 되거든요. 저는 이 비유를 왜 말씀드리냐면은 유럽 사람들은 그게 그 부분에 조금은 더 적극적이다. 그 우리 한국 사람들은 붙잡으면 너 불행하냐? 그러면 이거를 불행하다고 말하기에는 그런데 행복하다고 말하는 게 우리 사회 기준이 너무 높고 이게 내가 정하면 안 될 것 같고 이거 엄마한테 물어봐야 되나? 엄마 아빠가 맞춘 거에 내가 가야 행복한 건가? 아니면 뭐 이런 식의 기준들. 정말 말씀드린 대로 이거는 주관적인 건데 오로지 내가 선택하면 그만인 거를 다른 거에 의해서 잡으려고 하니까 어려워진 거고 그걸 또 말하는 거에 대한 약간의 부끄러움, 미안함, 그게 겸손이 지나쳤다. 오히려 저는 그래서 그런 거지. 우리 같다고 해서 그 우리는 한국 사람들은 행복이 없는 거야가 아니라 그분들은 그렇게 그냥 말을 던지는데 좀 자유스러운 거. 우리는 던지려고 그러면 자꾸 누가 네가 뭐라고 너 정말 이 말에 대한 그 움찔함 때문에 이걸 왜 그렇게 못할까라고 저는 이렇게 굳이 본다면 없는 건 아닌데 이렇게 우리 생각하는 거야. 이렇게 느끼시죠? 왜 우리가 이런 말이 있잖아요. 내가 행복해서 웃지 않더라도 인위적으로 억지로라도 웃어서 그 근육을 써주면 우리 두뇌는 행복하다고 인지한다고 하잖아요. 나 행복해 말로만 할 수 있어도 그래 나 행복해 체면을 걸 수 있는데 우리 한국 문화가 너무 겸손하다 보니까 그 말조차 하는 게 생각해야 될 게 너무 많아서 그럴 수도 있다. 참 재밌는 관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불교가 스님들 출가하면은 네. 굉장히 이제 처음 엄격할 것 같은데 요즘 MZ들이 이제 불교에 되게 약간 좀 되게 핫하다라는 표현을 쓰는데 전 저가 짚었다고 생각하거든요. 스님이 되게 핫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이렇게 집단인데 하고 싶은 대로 다 해. 그러니까 스님들이 정말 헤어스타일, 복장, 뭐 다 모여 살아라 하는데 개인에게서 그 수행하고 내가 어떤 길을 가겠다, 무엇을 선택했다는 완벽하게 풀어져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그거를 제재하거나 넌 왜 그렇게 없습니다. 내가 해야 할 부분만 딱 정확하게 하면은 그 공부를 저는 이 공부를 이렇게 하고 싶어요. 그럼 해. 심지어 스승을 바꾸는 데도 허락합니다. 불교는 제가 스님 밑에 배우면 잘 될 줄 알았었는데 배워보니 저는 스님이 가르쳐 주는 게 제 마음에 안 와닿습니다. 그러면 보통은 인연을 끊어야 되는데 그렇죠. 그러면 너 저쪽 스님한테 가볼래? 야 내가 보니까 저쪽 스님이 이런 말을 한다는데 너 배워볼래? 갔다 저는 그걸로 배우겠습니다. 그래 그걸 건당이라고 해요. 스승을 바꿔주게끔도 해요. 얼마나 이게 선택권에 대해서 자유도. 선택권에 대한 자유를 주고 그리고 다 부처래요. 들어오니까 행자라고 해서 말도 못하게 하는데 일단 부처라고 인정을 해줘요. 불교의 시작이 그거예요. 너가 행자를 하고 지금 뭐 스님들이 시키는 거 6개월도 말도 못하고 하겠지만 그래도 또 부처다. 이 말을 법상에 오신 큰 조실스님도 하고 방장스님도 하고 끊임없이 듣는 게 너 네가 부처다. 이게 저는 그래 내가 이렇게 생각해 시작하면 돼. 내가 부처인데 이런 부분들이 엄청난 스스로에게 자기 자존감을 세우게 해주거든요. 이런 것들이 좀 우리 사회에 전달돼야 되지 않아? 맞아요. 저는 그렇게 보는 거죠. 이렇게 전달돼야 돼. 제가 겪어보니 그래. 맞아요. 두 분 다 공통적으로 무한한 자유도가 행복 지수에 미치는 그 중요성을 언급하셨는데 저는 이과 출신이잖아요. 이 연력학 제2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자, 이게 세상의 이치를 보면 우리가 방을 뒀을 때 어질러지는 방향으로 가는 게 자연스럽지 저절로 방이 정돈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이치는 어질러지게 돼 있다. 무질서도가 증가하는 방향으로 가는 게 이 세상의 이치인데 이 자유도가 줄어든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한국 사람들 삶을 보면 어렸을 때는 무한한 자유가 있지만 나이를 먹어가면서 자유도가 줄어들잖아요. 이거는 중력을 거슬러서 물이 아래에서 떨어져야 되는데 아래에서 올라가는 것과 똑같아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행복 지수도 떨어지고 자살률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이과적인 해석을 해보았습니다. 네. 떨어지는 것 똑같은 오늘 마음만 올라가려고 그렇게 되나요? 네, 그렇죠. 얼마나 힘들겠어요, 진짜. 이거는 작가님께서 또 꼭 질문해 주세요라고 하는 질문이 있었는데 우리가 자살률을 비교를 할 때 그래 전 세계 비교도 좋지만 우리랑 가까운 이웃 나라들 간의 한중일 아니면 조금 더 해서 동아시아 비교를 했을 네, 때 네. 우리나라의 자살률은 얼마만큼 심각한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을 자살 부탁드릴게요. 통계는 보통 10만 명 중에 몇 명이 자살을 했냐로 내거든요. 근데 우리나라가 27명, 28명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10만 명 중에 27, 28명이 자살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일본은 우리 한 절반 정도 됩니다. 13명, 14명. 그리고 중국은 또 일본의 절반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한 4분의 1 정도 되는 거죠. 그래서 한 7명 정도? 그러니까 사실 자살률이 우리나라가 굉장히 높은 거죠. 한중일 비교를 했을 때. 네. OECD 국가 중에서도 또 1위. 1위니까. 또 네. 1위. 1위. 네. 일본이 장기 불황에 계속 네. 있을 때죠, 10년 전에. 네. 그렇죠. 그 외국에 유학 온 학생들, 한국 학생과 일본 학생이 같이 대화할 기회가 있었어요. 대화를 하는데 한국 학생은 그 유학을 올 때 목적이 정확해요. 그러니까 일단 얘가 여기서 영어 점수를 올리고 세상 올려서 내가 공기업이나 어느 정도 내가 가야 하는 기업들에 가기 위해서는 토익 점수 뭐 어느 정도 맞춰야 되고 목표가 이걸 해서 저는 이런 데를 지원해야 되고 지원해서 스펙을 만들어야 되며 저는 그런 기업에 가야 돼요. 일본 학생들 물었어요. 너도 그럼 그러냐? 이해를 못해요. 넌 소니 안 가고 싶냐? 그 당시 제가 도요다를 안 가고 싶니? 가고는 싶은데 그럼 너는 왜 이 공부를 왜 하니? 생각보다 한국 학생보다 유연했어요. 저는 그래도 어학도 좀 하고 싶고요. 또 외국에 와서 이런 생활도 해보고 싶고요. 그때 넌 졸업하고 뭐 할래? 그러니까는 취지가 걱정 안 하냐고. 너무 그때 말이 충격이었어. 그때 한국 학생은 되게 놀랐는데 걱정 안 한대요. 그거 왜 걱정을 안 하냐 하니까 자기는 이 표현한 게 집 가까운 데 간답니다. 맞아. 그래야 집 가까운 데 소니가 있냐? 소니는 없다. 집 가까운 데 소니가 없는데 유학까지 와서 집 가까운 데 간다면 말이 되나? 하는데 그 친구들은 그런 생각이에요. 내가 좀 더 해서 물론 그런 데를 갈 수 있으면 좋긴 한데 제가 이 공부를 한다고 해서 내가 직장을 구하는 데 있어서 꼭 그건 아닙니다. 저는 제 생활 공간 근처에 있는 한 회사에 가서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 압박도 다르더라고요. 맞아요. 제가 정말 그 말을 듣고 너무 놀랐어요. 근데 이제 오늘 교수님께서 일본의 자살률이 우리들처럼 집단 문화 중요하고 한데도 낮은 이유가 이런 압박감이 제가 그때 느꼈던 굉장히 다르구나를 느꼈던 부분이 이런 면에서도 나온 거 아닐까? 네. 그런 생각을 갖네요. 맞아요. 저도 이제 유학 경험을 해서 다양한 학생들을 만나봤잖아요. 저희 같은 경우는 이거 아니면 안 돼. 맞아요. 그래서 이게 안 되면 세상이 다 무너지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외국 학생들을 보면 뭐 이거 아니어도 상관없어. 저것도 있고 뭐 이것도 있고 선택지가 네, 많으니까 맞아요. 이게 아니어도 괜찮은 거야. 멘탈이 강한 거죠. 그 말씀이 딱 와닿는 것 같아요. 정신력 하면 대한민국인데 네, 안 되면 되게 하라. 네. 다른 종류의 정신력인 것 그렇죠. 같아요. 맞아요. 이분들은 자율성 같아요. 네. 지금 말씀하신 그 자율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거. 네. 그리고 다양함에 대한 인정과 존중. 그 두려움이 이런 없는 거. 네. 지금 제가 이제 진행자로서 두 분을 보면 참 교감과 소통을 눈빛을 주고받으면서 참 잘하시고 계신 것 같거든요. 이렇게 두 분이 인간의 심리와 내면을 바라보는 공통점이 있지만 또 다른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뭘까요? 선하신 표정도 덤입니다. 동국대학교에 적을 두고 있다. 아, 네. 또 다른 공통점이 뭘까요? 글쎄요, 공통점은 정작 본인들은 모르고 있는 네. 것 같습니다. 네, 바로 청년층에 대해서 관심이 많다라는 네. 점인데요. 우리 스님께서는 어찌 보면 융합 상담 코칭 학과에 입학하신 이유도 우리 청년들을 상담해주고 코칭해주고자 마음 근육을 키우고자 입학하신 계기도 크고 특히 우리 최상미 교수님 같은 경우는 저소득층 청년층에 관한 연구를 많이 하시고 계시잖아요. 다양한 세대가 있는데 유달리 청년층에 관심을 가지시게 된 이유가 뭔가요? 이게 제가 어른이 돼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뭐 어떤 그 성인 이런 게 아니고
청소년기를 지나왔는데 제가 그 지나는 시절을 이렇게 돌이켜 봤을 때 다 어려움이 있었고 어떤 헤매임이 있을 수 있는데 그때마다 저는 너무나 좋은 어른들이 있었어요. 그 참 그 고등학교 때 만났던 저희의 선배들 시인들이 저에게 던져줬던 이야기들 너무 행복했어요. 저는 진짜 그 고등학교 시절에 그 저희가 제 시를 쓰는 동아리 요울이라는 동아리에 있었는데 그때 고등학교 1학년 때 만났던 시인들 심지어 어떤 시인은 꼭 비 오는 날에만 찾아가야 돼요. 그분을 만나려면. 기우제를 지내려고. 비 오는 날만. 그렇죠. 비 오는 날인데 또 그분이 저는 고향이 부산인데 그분의 집이 바닷가 지붕 낮은 집이에요. 되게 멋있잖아요. 그 비 오는 날만 가야 되고 갈 때 꼭 라면을 사들고 가야 되고 양파랑. 그래서 비가 오면 그 선배 집에 가면 양파와 라면을 끓여주면서 시도 읽어주고 저를 어른으로 대해주셨어요. 인생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학교 가면 일단은 학력고사 말고 말을 해주는 게 없는데 거기서 얻었던 어른이 주는 어른의 한마디가 얼마나 큰 힘을 주게 하나. 나중에는 이제 그 리얼리티랑 알았죠. 그분이 시인을 쓰지만 건축 일용직 노동자였기 때문에 비가 와야 쉬는 거예요. 제가 그거를 출고하고 10년 뒤에 압니다. 그리고 왜 바닷가 지붕 낮은 집이냐? 부산은 해안가 아파트 빼고는 바람이 불면 지붕이 다 날아가요. 그래서 그 벽과 지붕 사이 간격이 최대한 낮아야 지붕이 안 날아가. 그만큼 형편이 어려운 거예요. 그럼 봐봐요. 이렇게 형편이 어렵고 사회적으로 흔히 뭐 부모는 그렇게 가지 말라고 하는 분인데 저는 제 인생에 그분들을 만나고 가면은 다음 만날 때 삶이 너무 행복했어요. 저는 마음이 채워진다는 게 어떤 걸 그때 느꼈어요. 고등학교 1학년 때. 그러니까 야 이거 어른은 누구든지 될 수 있는 거야. 그리고 그들에게 문을 열어주고 라면 하나를 끓여주더라도 그냥 자기 이야기 해주면 돼. 어른은 이런 거구나. 이제 그러면 이제 저는 그래서 그게 제가 너무 그런 행복한 도움, 좋은 기억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당연히 우리 청소년들의 젊은 친구들에게 그 젊은 세대로 지난 세대들은 빛이다. 빛이다. 빛이자 의무다 이거는. 네. 당연히 해야 된다. 라는 생각을 갖는 거죠. 사명감을 가지시고 접근하고 계시는데 우리 최상미 교수님은 어떠실까요? 저는 저렇게 깊은 뜻은 없고요. 저는 학교에 있다 보니까 또 우리 학생들 보고 또 학생들이 또 힘들어하는 거 보니까 이제 청년 문제에 좀 관심을 가지고 있다가 또 저 사회복지가 제가 공부하는 학문이잖아요. 근데 저희는 취약계층이 주 연구 대상입니다. 그래서 주로 아동, 청소년, 장애인, 노인 이런 쪽을 우리가 연구 대상으로 했는데 지난 한 10년, 한 15년 전부터 청년이 새로운 취약 계층으로 우리 사회에 떠오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사회복지에서도 청년을 조금씩 연구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저도 이제 정책 연구, 청년 정책을 이렇게 새롭게 만드는 거 이런 연구에 참여하고 이렇게 되면서 청년에 더 관심을 가지게 됐습니다. 네. 네. 저는 관심은 있는데 연구를 못 해가지고 같이 하시죠. 이게 참 교수님 같이 분들이 이제 관심과 연구의 분야는 다르지만 예, 또 이런 마음에 있는 분들이 연구를 해서 관심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조금 더 이야기하세요. 이렇게 손을 잡아주세요. 하면 큰 힘이 되죠. 네. 근데 이 청년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그 단어 자체가 참 싱그러운 단어잖아요. 네. 막 밝고 희망차고. 네. 근데 현실은 정반대인 것 같아요. 요즘 기사를 보면 우리 청년들이 고독감 아니면 정신적인 외로움 등등으로 자살 충동을 느끼는 경우가 많다고 하거든요. 저는 어찌 보면 인생의 선배이자 아니면 선생님으로서 되게 미안하면서 좀 네. 책임감이 그렇죠. 많이 맞아요. 느껴져요. 네. 왠지 내가 잘못한 것 같고, 우리 앞에 계신 두 분들은 이 청년들을 보시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요새 청년들을 보시면? 그 저는 의외로 배웁니다. 이게 최근에 저도 이제 우리 금나나 교수님처럼 진짜 애들 너무 힘들어해. 쟤도 어떻게 하나? 우리가 뭐 해야 돼? 이렇게만 보았다가 최근에
그 젊은 세대들이 어떤 식으로 자기를 표현하는가. 그러니까 내가 사회적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크나큰 벽을 만났을 때 이들이 무엇을 하지? 어떻게 해? 라고 하는데 의외로 대단한 장면을 봤어요. 뭐냐면 요즘 청년, 저희 때는 뭔가가 큰 힘이 내가 가려는 벽이 있어. 그리고 나를 자꾸 밀라고 그래. 그러면 세져야 됐습니다. 이 벽을 부수려고 했어요. 그냥 힘과 힘으로. 그럼 내가 힘이 더 길러져야 돼. 막 그것을 벽을 두드리고 강하게 밀어붙이고 힘으로써 뭔가 깨려 부셨어요. 10번째가 안 넘어가는 나무다. 그런데 이 친구들은 자기가 가장 행복한 걸 해요. 그 상황 속에서 벽이 있을 때. 그러니까 벽은 저희들 때도 이렇게 해봐 저 못 깨는 거 알거든요. 그래도 저희 때는 망치로 두드린다라는 걸로 했고 지금 친구들은 난 그래도 어둡지 않을래. 나는 밝을 거야. 이 시간을 저 벽 앞에서 내가 저 벽을 넘을 수 있는 힘이든 저 벽이 무너지는 순간이든 나는 그 순간을 나는 밝게 있을 거야. 그리고 나는 웃으면서 있을 거고 내가 가장 사랑하고 늘 가지고 있고 옆에 있으면 힘이 되는 걸로 나는 있을 거야. 내일 지구가 멸망하더라도 나는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 이제 그게 이 친구들이 이제 뭐 어떤 뭐 응원봉을 자기가 가지고 다닌다거나 저는 그 행위가 그걸 되게 고민을 많이 했고 왜 저렇게 됐을까? 이 친구도 우리보다 더 빨리 알았구나. 내가 뭔가 할 수 없는 벽들이 많다는 거. 부모님, 이미 우리 사회가 만들어진 어른들이 만드는 그 내가 아무리 혼자 해봐야 못 깨는 거에서 그럼 나 어떻게 살아야 돼? 찾았어요. 내가 좋아하는 걸 선택한 거예요. 어른들이 볼 땐 팬덤이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하지만 전 절대 그걸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들은 즐겁고 내가 좋아하고 행복한 걸로 저 벽을 버틴다. 그리고 자기를 어둡게 하지 않을 거야. 라고 해서 저는 오히려 요즘은 우리 청년들의 저런 면들을 많이 이야기해주고 박수 쳐야겠다. 너희가 우리보다 낫다. 맞아요. 근데 스님께서는 그 이제 밝은 선택지 결과를 보시잖아요. 근데 저는 말씀을 들으면서 오히려 더 안타까워지는 게 저들이 그냥 해도 안 되는구나. 그냥 포기하고 팬덤을 한다는 그 포기한 그게 더 아프게 와닿거든요. 근데 포기는 밝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출가해서 넌 부처야. 원래는 부처님, 우리는 다 부처님이다. 자, 수행해. 근데 이게 10년 하면 될 줄 알았는데 안 되거든요. 어른을 어릴 때 볼 때 나 어른 빨리 되고 싶은데 심각하게 어른을 계속 되기를 기다리지 않잖아요. 웃다 보면 되고. 근데 그럼 웃다 보면 되는 어른이 건강한 어른이거든요. 맞아요. 결국은 스스로를 밝게 만들고 긍정적으로 만든다는 거는 포기하는 힘이 아닙니다. 어른이 보면 야, 벽 못 깼잖아. 그거는 어른이 벽에서 보는 입장이고 아니야 나는 당신 벽 앞에 난 빛을 잃지 않아.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지금 나를 가장 행복하게 할 수 있는 걸 하고 있어. 어쩌면은 우리 지금 청년들이 찾았지만 그걸 어른들이 야 그거 그냥 늘 좋아서 하는 거야라고 폄하해서 작아 보이는 거지. 우리 금나나 교수님이 유럽 사람들이 좀 더 행복해 보일 때 너 행복한데 말하면 되지 않냐 제가 던졌잖아요. 저는 그 말이 그 친구들은 그렇게 행동한다. 그래서 저는 이거는 결코 포기하거나 스스로가 나약하다 생각하는 게 아니다. 가장 자기가 한 최선의 것으로 자기를 밝히고 있다. 제가 잠깐 첨언하면 그게 바로 소확행이잖아요. 요즘 이제 청년 세대의 모습을 보여주는 되게 많은 말들이 있잖아요. 청년들이 힘드니까 뭐 M4 세대, 뭐 캥거루족, 무슨 족 막 이렇게 많은데 그게 바로 이제 소확행의 모습인데 그 일본 용어로도 있더라고요. 일본 청년들도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우리 청년들도 지금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맛있는 디저트 막 이런 것들로 이제 행복을 찾는 건데 사실은 행복이 그런 작은 조그만 즐거움들의 합이잖아요. 재미와 즐거움의 합.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찾으면서 사실은 사실 그걸 버틴다는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삶을 즐기는,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은 좀 버티는 것 같기도 한데, 성장하는 모습. 네, 청년들은 그걸 즐기고 있는 그 안에서도 이제 즐기고 있는 것이기도 해요. 그래서 저도 이제 수업 때 소확행이 제일 확실한 거니까 소확행을 곳곳에 심어놓고 즐기라는 말을 하거든요. 근데 그 말씀이신 것 같아요. 네. 교수님은 소확행이라는 전문적인 용어를 잘 쓰시죠. 그게 전문적인 용어가 아닐걸요. 저는 그냥 푸른 건데. 자, 그럼 여기서 퀴즈. 소확행을 이과적인 마인드가 생각했을 때 어떻게 번역했을까요? 델타 T의 행복이 아닐까. 네. 네,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매우 이과적입니다. 자, 우리 최상미 교수님은 또 네. 카운슬링 센터의 센터장도 하시고 계시잖아요. 네네, 그래서 네. 실제로 학생들 어떻게 네. 보면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을 실질적으로 더 많이 만나실 것 같은데 네. 직접 보시니까 어떤 것 같은가요? 글쎄, 우리 학생들이 주로 학업이나 진로 그리고 또 연인이나 친구 관계 문제로 찾아옵니다. 그래서 이런 주제는 사실 그렇게 막 많이 바뀌지 않았는데요. 과거하고 찾아오는 학생 수가 되게 많아졌어요. 그래서 요즘에는 대기가 거의 항상 있는 편이고요. 그리고 약간 정신건강 문제의 심각도가 좀 높아진 그런 경향은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래도 아까 우리 스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청년들이 그래도 소확행을 누리면서 밝음으로 유지하려고 노력하는 학생들도 많지만 또 극소수 일부들은 정말 힘들어하는 학생들도 많잖아요. 그 왜 이렇게 힘들어하는 걸까요? 우리 시각으로 너희가 하는 게 별거 아니야. 야, 그거에서 뭐 할래? 이 목소리를 안 줬어야 되는데 너무 이런 목소리 일찍 줘요. 야, 이거 필요 없다. 이거 하면 이거 효율적이지 않아. 이거 뭐가 도움이 되냐? 다 어른의 시각으로 이 친구들에게 그걸 계속 이야기하면 어때요? 그 친구들이 나는 그렇게 되게 나는 이걸로 행복을 찾고 있는데 우선 이렇게 나를 오늘 웃게 한 뒤에 이 힘으로 조금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그 의지라든지 노력이라는 게 거저 있지 않거든요. 흥미가 없는 거 의지를 보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노력도 흥미가 생기려면은 내가 의도가 들어가야 돼요. 의지가 구현될 때 흥미로움과 그리고 거기서 오는 열정이 동반돼 이걸 계속하려고 하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들이 찾은 걸 첫째 우리가 너무 폄하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부분들에서 뚫고 밝은 거를 응원봉이나 빛이라도 잡는 친구들이 있으면 반면에 그럼 나는 아무것도 안 되는 건가? 나는 뭘 할 수 있는 사람이야? 오늘도 어떤 분이 저한테 청년들이 요즘 뭐 하는지 모른다. 뭐 하고 싶은지 목적이 없는 것 같다. 뭐에 대해 못 찾는 것 같다라는 질문을 했어요. 못 찾는 게 아니라 찾는 시간을 안 주는 거다, 어른들이. 이 세상이 제가 요즘 거리에 나가면 의자가 없어요. 벤치가 없어요. 거리에. 앉아서 쉴 시간을 안 줘. 다 걷기만 해요. 걸으려면 목적이 있어야 돼요. 목적을 다 우리가 늘 갖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럴 때는 앉아야 돼요. 앉아서 남 가는 것도 좀 보고. 맞아요. 나도 한번 앉아서 조금은 내가 여기까지 어떻게 걸어왔지도 돌아봐야 되는데 앉아 있으면 도태. 그렇죠. 내가 서 있는 게 도태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FOMO라고 FOMO인데 Fear of Missing Out이라고. 이제 이게 남들이 다 내가 혼자 아무하고 연락 안 하면 저 사람이 나를 잊어버리지 않을까? 내가 이 사회에 사라진 존재가 아닐까? 그러니까 앉아 있으면 남은 다 가고 나 혼자 이 빈 의자에 나 혼자 앉아 있지 않나? 이러한 그 두려움 또한 스스로가 만든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지금 나오는 이런 대화를 야, 네가 좀 그래. 이러면 이 대화는 성립되지 않잖아. 그렇죠. 근데 알고 보면은 그렇지 않다. 의지 없는 데서 못 앉아서 계속 걷고 있는데 그거를 야 너를 왜 계속 걷냐 그러면 의자가 없어서요. 우리가 그럴 시간을 주지 않는 거. 어른들이 그들에게 앉아서 있을 수 있는 시간 주지 않는 거.
왜 고등학교 3학년을 졸업한 대학을 바로 가야 됩니까? 제가 만난 그렇죠. 다른 나라 청년들은 나는 대학을 어디 가기 위해서 1년 동안 알바하면서 여행하는 친구도 있습니다. 맞아요. 왜 우리는 당연한 거라고만 받아들이고 살아야 되나? 내가 다시 한번 해석해보고 네. 내가 아니면 바꿀 수 있지. 왜 그 시간과 의자를 주지 않나? 저는 그 부분이 더 크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제 청년들은 생애 중이상 청년들이 성취해야 될 과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 학교를 졸업하고 취업하고 부모로부터 독립하고 또 결혼하고 뭐 이런 과업들을 성공적으로 성취하면 이제 성인기로 성공적으로 전환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사실 과거에 비해서 지금 취업이 어려워졌죠. 괜찮은 일자리가 줄어들다 보니까 청년들이 취업이 어려워지면서 이 청년기가 연장되고 또 이 과정에서 실패와 좌절을 이렇게 반복하게 되는 거죠. 이제 이 과정이 길어지면서 일부 청년들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또 실패가 반복되면서 이렇게 불안이나 우울과 같은 정서적인 문제를 가지기도 하고 또 친구들도 만나기 싫고 그러다 보니까 사회적 고립으로 가기도 하고 사실 청년들이 직면한 문제는 한 가지가 아니라 사실 굉장히 다차원적인 문제고요. 이런 상황에서 뭔가 의지할 자원이 없으면 이제 내가 더 나아지기 힘들 거라는 그런 희망을 잃기가 쉬운 그런 그래서 이제 좀 이렇게 마음이 힘든 거라고 보여집니다. 단순히 한 가지 원인이 아니라 이 경제적 어려움, 정서적 고립, 이 이중고가 결국은 악순환의 굴레를 돌게 네. 하고 아마 그래서 그게 자살 충동까지 연결되지 않을까. 근데 참 안타까운 게 저희 부모님 세대를 들어보면요. 이제 50년대 세대를 들어보면 그 당시에는 대학교에 캠퍼스에 낭만이 있으셨대요. 경제적으로 막 풍요로운 시대는 아니었지만 캠퍼스에 낭만이 있고 졸업하면 그냥 자연적으로 취직이 되고 자연적으로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을 하고 자연적으로 아기가 생기고 어떻게 보면 생애 주기별로 진행되는 굵은 어떤 일들이 자연스럽게 발생이 됐다면 지금 우리 청년들한테는 다 성취해야 되는 졸업도 해야 되고 취직도 해야 되고 결혼도 열심히 노력해야 되고 뭔가 성취해야 되는 자연스러운 게 한 개도 없잖아요. 그래서 그게 너무 안타까운 것 같아요. 옛날에는 자연스럽게 주어졌던 것들이 이젠 내가 막 성취해야 되니까. 저는 네. 이제 이런 부분이 가끔 이제 저희 부모님 세대들도 그렇고 항상 이런 주제가 나오면 야 너희가 전쟁을 겪었니? 그렇죠. 맞아. 아니 도대체 풍요로운데. 너무 많아서 그래 이렇게 그냥 던지어지잖아요. 전 틀린 말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어떤 분이 사회학자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전쟁이 끝난 뒤에 한국 사회는 다 제로였다. 0이었다. 그 0이 정말 특별한 몇몇을 제외하고 모두가 0이었다. 이미 다 시작점이 0에서 거의 같이 시작했어. 그래서 크게 같이 가도 그 모습에 있어서 큰 차이를 어느 선에 다다르기 전까지는 잘 못 느꼈다. 전 친구의 아버지 직업이 뭔지 몰라요. 그때 한 번도 우리는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네. 내가 아파트에 사는지 집에 사는지 무슨 평수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냥 친구면 친구였어요. 근데 지금 세대들은 이미 아니잖아요. 엄마가 어떤 차를 가지고 라이딩을 나오느냐에 따라서 졸업식 날 엄마 그 차 타고 오지 마. 이모 차 타고 와. 저 이걸 듣고 그래 이걸 아예 탓을 할 수는 없다. 우리의 몫이고 우리 사회가 이 청년들에게 이 시대들에게 만들어주는 이런 이미 큰 선입관들, 그다음에 기준점들 이런 거 앞에서 우리 이 청년 세대들이 젊은 세대들이 자기 자신에 대한 존중감을 너와 나가 똑같다, 시작점이 같다라고 느낄까? 여기서 많이 틀려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미 지금 세대들은 부모님에 의해서는 어떤 상황이 나보다 좀 더 많이 가 있다고 느낄 수 있는 이 환경인 거예요, 이게.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있는 모습 속에서도 이미 이런 막 차이가 나오고 그것이 어떤 결과에 미친다라고 하는 생각들의 두려움들이 과거하고는 너무 다르다. 우리들이 생각하는 그러니까 힘들지 않았으니까 너희는 괜찮지 하는 거 아니라 오히려 이미 시작점이 다른 느낌을 주게 하는
마당에 그냥 운동장 풀어놓은 거와 같다라고 또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 거죠. 맞아요. 우리 부모님 세대를 보면 어찌 보면 열심히 하면 잘 될 수 있다. 어떻게 보면 노력의 가치가 인정되든 정확하던 세대였는데 그래서 뭐 개천용도 우리가 소위 말하는 네, 가능했고 근데 요즘 시대 같은 경우는 노력에 대한 불신의 시대인 것 같아요. 노력해도 안 되는 것들이 시작점이 다르니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청소년들 너희 너무 나약해라고 요즘에 이런 어른들 이런 말씀 많이 하시는데 오히려 그게 저는 부당한 표현인 것 같아요. 그냥 삶의 구조 자체가 어찌 청소년들로 하여금 어찌 할 수 없게끔 하는 것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 저희 부모님 세대는 물론이고 그 90년대 학번까지만 하더라도 그러니까 저희가 IMF를 경험하기 전까지는 저희가 사실 비정규직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모두 다 그래도 괜찮은 일자리에 취업할 수 있고 졸업과 동시에 그래서 대학에서 이제 뭔가 일자리 걱정을 안 해도 되고 그래서 좀 해방감도 느끼고 자유도 느끼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IMF 이후로 우리가 노동시장 유연화를 하면서 일자리가 이렇게 양극화가 된 거죠. 비정규직, 정규직, 대기업, 중소기업 그러면서 그 격차가 계속 이렇게 벌어지고 그래서 저는 청년의 문제의 시작은 일자리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청년들이 사실은 좀 안정적이고 괜찮은 일자리에 취업이 되면 삶이 좀 안정이 되죠. 그러면서 이제 주거 안정이라든지 뭐 결혼이라든지 부모로부터 독립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이렇게 하나하나 해나갈 수가 있는데 이걸 성취하기가 너무 힘드니까 이게 모두 다 이렇게 미뤄지거나 못하게 되거나 좀 이렇게 되는 면이 있고 근데 또 우리가 되게 다양한 삶의 방식이 있다면 이게 아니면 또 이것도 해볼 수 있고 이것도 하면 이것도 해볼 수 있고 이게 다 실패로 여겨지지가 않는데 우리 사회는 너무 획일적으로 이 정답이 사회가 정답을 정해놨잖아요. 우리 어른들이 이 정해놓은 네가 이 답을 따라가 하는데 그게 너무 어려워졌죠. 그러니까 청년들이 거기서 이제 어려움과 실패 뭐 이런 것들을 느끼면서 이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교수님 답변을 들으니까 우리 한국 사회의 해결화된 구조가 제 마음을 이렇게 답답하게 만드는데요. 이 사회복지학의 관점에서 우리 한국인들이 뭔가 마음을 견디기 힘들게 만드는 그런 구조, 핵심적인 원인은 뭘까요? 저희가 너무 획일적인 그런 어떤 획일화된 집단주의 그리고 권위주의 여기에 또 물질주의가 이제 너무 팽배해지면서 이제 높은 사회적 경제적 지위를 가지는 거 그리고 많은 돈을 버는 거 이런 걸 굉장히 높은 수준의 성공 기준을 정해놓고 모두가 그걸 향해서 달리는 그런 모습들 그러니까 그걸 성취하지 못하면 다들 이렇게 너무 힘들어지는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뭔가 다양함과 다름을 인정하고 존중하고 배려하고 포용하는 좀 그런 사회로 이제 문화적 전환이 좀 필요하지 인식의 전환 문화적 전환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언젠가 어떤 분이 저보고 스님 스트레스 안 받으세요? 이 질문을 이렇게 던지려고 했어요. 당연히 받죠. 아니, 나도 당연히 우리 사회라는 게 내 뜻대로 다 안 되는데 그렇죠. 내가 의지를 이렇게 뭐 오른쪽 발을 내민다고 해서 다 디딜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럼 못 디디게 되면은 저항이 있어. 단 저항이 없는 게 아니라 수용 능력이 뛰어나다. 스폰지 같이. 네, 수용 능력이 뛰어나다. 그걸 다른 근육으로 표현하면 보통 분들이 5kg 들 수 있는 힘을 난 10kg 들 수 있어. 그래서 5kg가 무게로 안 느껴지는 것뿐. 영향을 주지 않는다 나에게. 5kg 정도가 그게 무슨 영향을 주지? 현상이 어떻게 안 생기겠어요? 코로나19가 되어서 제가 안 걸리겠습니까? 똑같이 두려움이 존재합니다. 걸리면 어떻게 할까? 있겠죠. 그렇지만은 원래 부처님이 다 병 난다고 했어. 그리고 우리는 다 연결되어 있으니까 병이 나는 게 정상이야. 연결되어 있으면 사람을 만나면 생길 수 있는 거야. 이런 사고는 갇힌 병이 와도 스스로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내가 왜 걸렸지? 큰일 났다. 스님인데. 신자들이 왜 스님이 코로나에 걸렸다고 뭐라 하면 어떡하지? 이렇게 사고를 안 가게 막는 거야. 그럼 이거는 스트레스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아까 하는 대로 이런 마음 근육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럼 우리가 청년들도 마음 근육은 결국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게 불교의 정견인데 어떻게 바라볼 거야. 너는 너를 어떻게 바라볼 거고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고 이 현상을 넌 어떻게 보는 거야. 그리고 이제 지금은 이제 인식, 그 요즘 인지행동, 인지치료가 네. 거의 심리학 치료의 기반이 되는 게 결국은 어떻게 인지하냐에 따라서 다른 거 아니야? 어떻게 같은 거라도. 어떻게 보는 거야 하는 것처럼 저희도 우리 청년 세대들이 그 마음 근육을 키워주기 위해서 어떻게 바라봐야 돼, 어떻게 스스로 생각해야 돼, 이 바른 견해를 가질 수 있도록 그게 또 그런 것이 생길 수 있도록 저희가 이제 이야기해주고 어떤 상황에 닥칠 때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 답도 한번 줘보고 이런 것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우리가 평소에도 이렇게 근력 운동 같은 경우도 일주일에 한두 번씩 꾸준히 지속적으로 해야지만 이제 어느 정도 근육이 생기잖아요. 이 마음 근육 같은 경우도 일회성 상담 뭐 지도로 생길 것 같지는 않거든요. 저는 늘 주장합니다. 요즘 다들 이제 한 10년 전만 해도 PT라고 해가지고 개인적으로 이제 그 헬스 트레이너에게 받는다 그러면 엄청 유명한 연예인이나 이런 생각하고 요즘 보니까 제가는 뭐 우리 여기 방송 PD도 아마 PT 받았거든요. 쉽게 뭐 그냥 보편화됐잖아요. 일주일에 3일은 뭐 당연히 운동해야 돼. 헬스장 가야 돼. 하나 이제는 덧붙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마음 트레이닝 받아야 된다. 마음 코치가 있어야 된다. 마음 코치는 멘토하고 다릅니다. 상하의 개념이 아닙니다. 같은 시선에서 어떻게 내가 이런 마음을 내는 거를 어떻게 바라보세요? 어떻게 바라봐? 그리고 내가 어떻게 보는 게 당신 생각은 어때? 그러면 그거를 알 수 있게 인지하게끔 해주는 거거든요. 그러면 3일 운동하시면 몸으로 그 마음 근육을 기르는 최소 일주일에 이틀에 한 번은 하셔야 된다. 그럼 누구를 찾아가야 되나요? 이 마음 트레이닝을 받기 위해서. 그게 이제 그거 하려고 제가 용합 상담 코칭학과가 있는데 우리 선생님부터 일단 그게 멀리 있지 않다. 친구가 코치가 될 수 있어요. 꼭 누군가가 특별한 자격증을 가지고 있어야지만 해줄 수 있는 게 아니라. 물론 그걸 통해서 조금은 더 갖춰진 분에게 어떤 질문을 통해 자기를 더 깨우쳐주게 해줄 수 있는 도움도 따로 영역이 있고요. 뭐 동국대학교는 정말 다행인데 동국대 학생들은 지원하면은 이 코치를 가진 분들이 멘토, 그러니까 코칭을 해줍니다. 예. 만나서 그 친구가 원하는 마음을 어떻게 돌아보고 진로를 어떻게 가질까 이런 것을 모든 분야에서 만나서 해결해 줍니다. 그리고 동국대 학교에서 네. 만들어 놨어요. 동국대 학생들은 굉장히 좋은 여건이죠. 왜냐면 제가 코칭을 해보면 네. 신입생이에요. 올해 들어온 신입생인데 제가 코칭을 한 신입생인데 자기는 종교가 없대요. 없는데 동대와 제일 좋은 게 한 가지가 있대요. 수업 시간에 이걸 왜 하나 했는데 하고 나니까 자아 명상 시간이더라고요. 그냥 정강원에 가서 했는데 처음에 이걸 내가 못하는 걸 어떻게 해야 돼? 되게 긴장도 했는데 그렇지 않더라. 그냥 그 수업 시간을 받고 왔는데 되게 마음적으로 좀 차분해지고 세상을 보는데 조금 굉장히 열리는 것 같다. 저는 바로 그런 명상과 같은 마음 근육 키우는 거를 일주일에 한 번은 반드시 하시라. 라고 말씀드리고 있고 부모님들에게 청소년들에게 이런 마음 근육을 키울 수 있는 코칭을 받을 수 있는 분들 뭐 종교인들도 좋고 삼촌도 좋아요. 또 다른 어른을 맺어줘라. 그러면 그 대화 속에서 아이들이 또 그분들 겪었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한마디가 내가 겪는 건 다 처음이어가지고 그 친구들은 이게 잘못되면 큰일 나는 줄 알거든요. 말 한마디 해주죠. 나 너보다 더 했는데 삼촌 봐라. 멀쩡하지 않니? 이 한마디가 그 친구에게는 이것을 버텨나게 해줄 수 있는 그 마음 근육이 이렇게 세진 겁니다. 우리가 아까부터 계속 청년들을 위한 망이 필요하다, 망 이런 망 얘기를 많이 했는데 어찌 보면 상담 코칭을 해줄 수 있는 인적 네트워크가 어찌 보면 이 청년들에게 진짜 필요한 망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평소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죽겠다라는 말을 너무 맞아요. 많이 쓴 것 같아요. 네. 배고파 죽겠다, 배불러 죽겠다, 좋아 죽겠다, 싫어 죽겠다. 그래서 막 답답하고 힘들 때 원효 스님이 만들어준 말이 있어요. 아이고 간생.
남아함에 대한 관심이 그냥 태어났으니까 살고 사니까 하루하루를 삶에는 그 모든 게 자체가 그 안에서 삶이 의미인데 이유가 왜 붙어요?